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은 재작년이었다. 심장마비였다. 비교적 건강하던 분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가셨으니 호상이고 복이라고 했다. 문제는 장소였다. 아버지의 시신은 운현동의 여관방에서 발견됐다. 동침했던 60대 여자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가 119에 신고를 했다. 그건 자식들이 바라던 죽음의 모습도 아니었고, 물론 아버지가 바라던 모습도 아니었다. 아니, 아버지는 죽음 그 자체를 바라지 않았다. 영원히 살게 되리라 믿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 죽음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해놓지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형과 나는 아버지가 여기저기 분산해놓은 예금이며 보험이며 부동산을 찾아내느라 애를 써야 했다. 아버지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좀 있었다면 유언 같은 걸 남기셨을까? 함께 은행에서 차례를 기다리던 형이 물었다. 무슨 말 하셨을지 나는 알지. 뭔데? 나는 죽고 싶지 않다. 제발 살려다오. 그게 다였을 거야. 형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죽음과 박인수의 죽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인수는 정신적 총기 난사범이 되고 싶은 걸까? 분노와 복수심으로 자동소총을 들고 마음의 감옥으로 들어가 간수들을 다 쏴 죽이고 싶은 걸까? 나는 박인수가 건네준 메모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그 여자는 응할까? 옛 연인이 다 죽어간다는데 한 번쯤은 들여다보겠지. 나는 메모지를 일단 서랍 속에 집어넣었다. 유리병 너머 직원들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하나둘씩 최은지의 자리로 다가가 얘기를 나누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걱정스러워하는 얼굴도 있었고 짐짓 환하게 웃는 얼굴도 있었다. 외따로 떨어져 있다시피 한 최은지의 자리로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일은 드물었다. 답은 하나였다. 최은지가 예고대로 동료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것이었다. 같이 가자고 할까봐 점심때 슬쩍 자리를 비웠는데도 최은지는 결행해버린 것 같았다. 퇴근을 앞두고 편집주간이 들어왔다. 정말 알고 계셨어요? 그의 표정이 은근하다. 뭘? 최은지 건이요. 최은지가 뭘 어쨌는데. 모르셨어요? 말을 해봐. 사장님께도 벌써 말씀드렸다던데요. 아, 그거. 며칠 전에 제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 법은 지켜야지. 정치적 올바름에 너무 집착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뜻이야? 이건 도덕이 아니라 법의 문제야. 그러시면 뭐 알겠습니다. 거기에 뭐는 왜 들어가? 다들 애 아빠가 누군지 궁금해해요. 혹시 사장님은 아세요? 최은지가 말 안 했어?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입꼬리를 올리며 웃는 그의 미소가 미묘했다. 외국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 편집주간이 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 기분 나쁜 미소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박인수의 옛 연인은 직장에서 정의사로 불리고 있었다. 박인수가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전했더니 정중하지만 냉랭한 대답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그건 좀 어렵겠네요. 죽는 사람 소원인데요. 저는 가정이 있어요.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정의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여보세요? 그렇게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세상에 혼자 잘났더니 그 사람도 별 수 없군요. 가보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아마 그 사람도 이해할 거예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점심은 디자이너들과 같이 먹었다. 서먹한 점심 식사였다. 정적을 깨려 질문을 던지면 무성의한 단답들만 돌아왔다. 최은지 때문인가? 그러나 내 쪽에서 먼저 그 얘기를 꺼낼 수는 없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온 회사에도 온기가 없었다. 오직 최은지만이 생기로 충만했다. 한 구석에서 또래의 직원들과 깔깔대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자 모두와 함께 무성의한 목례를 하더니 다시 손뼉을 치며 웃어댔다. 사장실로 들어와 의자에 몸을 파묻고 내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나는 백지를 한 장 꺼내 거기에 그것을 적었다. 최은지. 이름 석자를 써놓기는 했으나 그 다음에 뭘 써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다. 애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결정이다. 법과 새로운 시대의 윤리도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나 역시 그렇다. 나는 백지의 중앙에 세로로 선을 그어내리고 왼쪽에 개인의 결정, 노동법, 새로운 시대의 윤리라고 적었다. 왼쪽은 최은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이유들이다. 오른쪽은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면 오른쪽에도 뭔가 써놓을 것이 있어야 마땅했다. 아, 그게 있었지. 나는 나쁜 소문이라고 적었다. 사람들은 나와 최은지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하나가 더 생각났다. 리더십의 상실. 직원에게 임신을 시키고도 그 직원을 계속 회사에 다니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스토리까지 만들어내도록 한 사장의 말을 누가 진심으로 따르겠는가. 갑자기 오른쪽 칸에 들어갈 문구가 하나 더 떠올랐다. 대나무 숲. 곧 누군가가 트위터에 익명으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할 거야. 박인수의 충고가 새삼 떠올라 그것도 적었다. 개수작. 이제야 오른쪽 왼쪽의 균형이 맞는 것 같았다. 최은지의 행위는 윤리적 정치적으로는 옳다. 나는 지금까지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오면서 기업을 운영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솔직히 나만한 출판사 사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나 개인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 최은지를 내보낼 수도 없다. 더 나쁜 소문이 퍼질 수도 있고 법에도 저촉될 수 있었다. 비열한 수법을 쓸 수도 있겠지. 영업이나 물류 쪽으로 보내서 은근히 퇴직을 강요한다든가. 그런데 임신부에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다. 적어도 나만은 최은지의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상황에서 그녀를 내친다면 나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내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 최은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 최은지라는 여자하고 어떤 사이야? 그것만 말해주면 돼. 당신이 그 친구를 어떻게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얘기해. 다 받아들일게. 일은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어. 아내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매서운 눈길로 나를 쏘아보았다. 아무 일도 없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아무 일도 없다고? 진정해. 왜 이래 당신? 오늘 전화를 2통이나 받았어. 아, 그래. 그 친구가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 그래서 뭐? 임신을 시켰다고? 아내가 놀란 고양이처럼 소파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나에게 달려들었다. 이 나쁜 자식아, 네가 인간이냐?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화가 났다. 왜 이래 정말. 진정하라니까. 그러나 아내는 진정할 상태가 아니었다.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입가에서는 침이 흘렀다. 그야말로 기절하기 직전이었다. 말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의 고함을 치며 발광하고 있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다. 아내의 어깨를 끌어안아 안정을 시켜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이상한 소문을 들은 모양인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야. 아내는 진이 빠진 듯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애가 낳고 싶어서 대학 동창한테 하룻밤 자자고 부탁을 했대. 그런데 애가 생겨서 그 애를 낳을 생각인 거고. 말하는 동안 아내는 피식피식 웃었다. 그녀는 이마로 흘러내린 앞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다. 디자이너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 나 되게 걱정해주는 척 하더라. 사실은 아니겠지만 회사에 이런 나쁜 소문이 있으니 알고나 있으라면서. 당신이 나한테 미리 말만 해줬어도 나는 그런 소문 같은 거 안 믿었을 거야. 그런데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나한테 이런 방구 없었잖아. 회사에 일어난 일 시시콜콜 나한테 다 말하는 사람이잖아, 당신. 그렇게 신기하고 재미있는,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가십을 왜 나한테만 감췄을까? 그게 난 이상한 거야. 그거야. 요 며칠 너무 바빴고. 우리 엄마 아빠 아파트 저당 잡히는 일 하시느라고 그렇게 바쁘셨나요? 아내가 비아냥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아들이래 딸이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들 갖고 싶어 했잖아 당신.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니 지금. 듣자 하니 회사도 난리래. 당신도 짐작하겠지만 최은지 말 믿어주는 직원은 거의 없나 봐. 말은 안 해도 다 당신 의심하는 것 같더라. 왜 아니겠어. 최은지가 그렇게 뻔질나게 사장실을 드나드는데. 둘이 저녁도 같이 먹는 사이라며 직원 하나가 일산에서 봤다더라. 오해야. 나도 막장 드라마 싫어.
그래, 당신 해명이 맞다고 치자.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직원들이 왜 대번에 당신부터 의심하고 그러는지. 인심 너무 잃은 거 아니니? 그 말은 좀 가슴이 아팠다. 나는 스스로를 출판사의 사장이라기보다 그들의 선배 편집자 정도로 생각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여간 나하고 최은지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건 당신이 믿어야 해. 자꾸 이러면 정말 당신한테 서운해. 애 나오면 머리카락 뽑아와.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면 그러면 믿을게. 사과도 해야겠지? 물론이지.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왜 최은지 얘기를 나한테 미리 안 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거야. 그건 알아둬. 나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고 그날부터 우리는 각방을 썼다. 병동 입구 휴게실에서 링거를 꽂은 환자들이 9시 뉴스를 보고 있었다. 나는 왜 박인수를 찾아왔을까? 그의 말대로 나는 무슨 신탁이라도 바라는 것일까?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데 먼저 온 방문자가 있었다. 단정한 투피스를 차려입은 여자가 박인수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었다. 박인수는 눈을 감고 있어 내가 들어온 것을 몰랐다. 그는 오른손으로 여자의 뒤통수를 빗질하듯 쓸었다. 그럴수록 여자는 더 거세게 흐느꼈다. 나는 휴게실로 물러나와 환자와 간병인들 사이에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뉴스가 끝나고 휴게실을 나오는데 마스카라가 흉하게 번진 여자가 나를 스쳐 지나갔다. 정의사라는 확신이 들었다. 박인수는 지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겨우 눈을 뜨더니 힘없이 내뱉었다. 다녀갔어. 봤어. 울면서 가던데? 미친년 뭘 잘했다고 울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 다 지난 얘기를. 무슨 얘기? 병 얘기 말이야. 박인수가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힘없이 웃었다. 바보 아니야? 내가 정말 그 말을 할 줄 알았어? 어쩐지. 박인수는 한참을 물끄러미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고 있다가 고백하듯 말했다. 그건 그냥 핑계였지. 뭐에 대한? 내가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나는 그냥 대학원생이었거든. 집은 가난하고 전망도 없었지. 그런데 꼴에 소설을 쓰겠다고 돌아다녔고 그런데 그 여자는 그때 이미 취직해서 직장 다니며 잘 나가고 있었어. 데이트 비용도 저쪽에서 다 냈어. 여관비까지. 지금은 무슨 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먼 일로 자존심이 엄청 상했더랬어. 그래서 내가 막 퍼부어댔어. 병은? 그런 일은 없었던 거야? 있었지. 다른 남자가 있었던 것도 분명해. 내 쪽은 전혀 접촉도 없었으니까. 나보다 잘난 어떤 놈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지. 분명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놈을.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나한테 쓰겠지. 그놈한테 얻은 병도 나한테 옮기고. 정말 기분이 더러웠지. 남녀가 헤어지는데 이유가 설마 하나뿐일까? 결혼은 당신하고 하려고 했다면서. 그게 좀 미스터리야. 그걸 보면 날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평생 헷갈렸어. 그런데 아까 그 여자는 왜 그렇게 울었어? 그건 나도 모르지. 날 보자마자 대뜸 울더라고. 울 만큼 울더니 그냥 나가대. 그게 끝이야.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응. 그쪽도 보기와는 달리 인생이 순탄치 않나 봐.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럴 수도. 당시에 내가 그 여자한테 결별을 통보하고 피해 다녔을 때 말이야. 그 여자가 미친 듯이 나한테 매달렸었거든.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스토커가 따로 없었어. 그런데 내가 정말 매몰차게 됐어. 심한 말도 퍼붓고 받은 선물도 다 다시 소포로 보내버렸어. 정남이 떨어지게 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하더라. 그런데 하루는 샤워를 하다가 문득 내 거시기를 보게 됐어. 균. 그 여자한테 옮은 성병 균이 아직도 거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항생제 먹어서 다 죽었겠지만 일부는 남아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남아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어쨌든 그 여자한테 받은 거잖아. 말을 안 했으니 그때도 그 여자 몸속에는 당연히 그 균들이 남아있었을 거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유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 균이었던 거야. 얘기가 뭔가 지저분하게 감상적이다. 따로 모아놓을 걸 그랬어. 어디 시험관 같은 데다가 기념으로. 그랬다가 지금쯤 다시 걸려보고 싶어. 어차피 죽을 몸인데. 아니, 에르노 소설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남자하고 헤어지고서는 에이즈 검사나 받아볼까 생각하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 박 사장하고 비슷한 심정으로. 아, 마지막까지도 진부하구나, 나라는 놈은. 하는 말에 뽐새를 보니 어쩐지 오래 살 것 같다.
또 희망 고문하시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아마도 내 마음이 그래서 더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뜨겁고 강렬한 빛이 아주 잠시 떠올랐다가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왜, 그 임신했다는 우리 회사 여직원 있잖아. 미스 개수작? 그래, 그 여자. 회사에 공표를 했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애 아빠가 나라고 생각해. 심지어 우리 마누라까지도. 그러니까 평소에 덕을 좀 쌓았어야지. 내가 뭘? 너 좀 평판이 안 좋잖아. 내가? 영업자들 서점에서 만나잖아. 무슨 얘기하겠어. 자기 사장들 뒷담화 하겠지. 술 먹다가 나도 소문 좀 얻어들었지. 뭐라는데? 듣고 싶어? 이런 건 모르는 게 약인데. 뭐라는데? 예쁜 여자들만 편애한다. 눈빛이 느끼하다. 엄청 짠돌이다. 민주적인 척하면서 직원들 의견은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 잘난 척이 심하다. 회의 때도 혼자 떠든다. 너희 회사 영맨들이 네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전해준 건 아니고? 근데 너 좀 충격받은 얼굴이다.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씹히라고 있는 게 사장이야. 잘 씹혀주는 게 사원 복지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 그럴수록 위선자처럼 보여. 어쨌든 그 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원들한테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도 없고 공표한다고 믿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냥 감당해. 오욕이든 추문이든 일단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인생이라는 법정에선 모두가 유죄야. 사형 선고받은 죄수가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박인수는 봄에 죽었다. 연락을 못 받아서였겠지만 정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인수의 두 번째 부인이 프랑스에서 귀국해 어린 아들과 함께 조문객을 받았다. 최은지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직원들은 최은지를 더 멀리하는 부류와 갑자기 친하게 대하는 부류로 나뉘었다. 4월에 낸 자기계발서가 터지면서 회사의 재무 상태는 좋아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전히 냉랭했다. 처음에는 최은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쪽으로 의심이 갔다. 최은지 건에 대해서는 박인수가 조언한 대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다만 3월에 편집자를 추가로 뽑았다. 경쟁률이 꽤 높았다. 마침 지원자들 중에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싱글맘 2명이 있었다. 그게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 둘을 모두 뽑았다. 너무 좋아들해서 내가 다 미안할 지경이었다. 그들을 최은지와 한 팀으로 묶었다. 생계형 싱글맘들 사이에 묻혀버린 최은지는 예전처럼 도드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남자 직원 하나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고는 내게 행패를 부렸다. 울면서 소리소리 질러댔다. 최은지를 사랑한다고도 했다. 정말 사랑한다고 했다. 사장님 나쁘다고 했다. 개새끼라고도 했다. 직원들이 끌고 나갔다. 와중에 상이 엎어지고 화분이 박살나고 접시들이 깨졌다. 부서진 집기는 모두 내가 물어줬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를 사장실로 불렀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했더니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속이 시원했다. 나는 서랍 속에서 백지를 꺼내 이렇게 적었다. 위선이여, 안녕.